이 결혼은 저와 수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호텔 웨딩홀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꽃향기가 가득하던 식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넘겨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장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 명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남자는 식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본 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결혼식에서 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왜 식장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 걸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2층에서 어머니 홍인숙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연이 12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홍인숙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아파트 청소 일까지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29이 된 수연은 작은 무역회사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어머니 통장에 20만 원씩 먼저 이체하는 것이 수연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홍인숙은 그때마다 전화를 걸어 이러지 않아도 되라고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뜻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요일 아침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홍인숙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수연이 밥을 퍼다 맞고 그 사이 지난 한 주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직장 상사 이야기,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사람 이야기, 요즘 함께 챙겨보는 드라마 이야기까지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포근했습니다. 그런 수연에게 박준혁이라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준혁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수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겠네요. 수연은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연애는 2년 남짓 이어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홍인숙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던 날, 홍인숙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관에서 준혁을 배웅하고 돌아온 홍인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수연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지? 수연이 물었습니다. 홍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홍인숙은 그날을 위해 오래된 옷장 안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전날 밤 정성스럽게 다려두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동시에 묘하게 설명하기 힘든 불안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때의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준혁의 어머니 박금자가 직접 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일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수연이 미리 검색해보니 1인당 식사 가격이 10만 원을 훌쩍 넘는 곳이었습니다. 홍인숙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한 수연과 홍인숙은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홍인숙은 자신의 정장 소매를 한번 매만진 뒤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면 되는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금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연보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옆에는 준혁의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인사가 오가고 자리가 정리되자 박금자의 시선이 홍인숙의 정장 위아래를 한번 훑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박금자가 이끌었습니다. 준혁의 직장 이야기, 앞으로 살 집 이야기, 예식장 규모 이야기. 박금자는 말을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홍인숙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혼자 수연을 키우셨다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위로처럼 들렸지만 말끝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홍인숙은 짧게 웃으며 괜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 박금자는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혼집은 자신들이 마련해 줄 것이고 가구와 살림도 어느 정도 맞춰줄 테니 신부 측에서는 예단과 예물을 성에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홍인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손등을 식탁 아래에서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홍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홍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옆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최대한 수연의 편에서 이야기를 조율하려 했지만 박금자는 크고 작은 결정마다 자신의 기준을 앞세웠습니다. 예식장 선택, 청첩장 문구, 패백 준비 방식까지. 홍인숙이 한 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박금자는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된다는 말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수연은 그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수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함은 점점 선명해졌지만 설마 결혼식 날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그것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옆방에서는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홍인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혼자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딸이 제때 밥을 못 먹을까봐 새벽부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홍인숙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일어났어? 어서 먹어. 오늘 긴 하루야. 수연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을 그 김밥이 왠지 목 끝에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부엌에서 둘이 아침을 먹는 날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식장에는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웨딩홀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꽃 장식을 마무리하는 스태프들과 음향을 점검하는 직원들, 사이로 일찍 도착한 하객들이 3, 4, 5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신부 대기실로 안내되었고 홍인숙은 복도에서 혼자 하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는 얼굴이 많지 않았지만 홍인숙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꾸벅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박금자가 일가 친척을 이끌고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친척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박금자는 복도 한쪽에 혼자 서 있는 홍인숙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인사가 오갔고 그 직후 박금자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홍인숙을 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홍인숙이 조용히 그렇다고 답하자 박금자가 나지막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친척분들이 안 오셨나 봐요. 저희 쪽은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분명했습니다. 홍인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가족이 많지 않아서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금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척들과 자리를 옮겼고 홍인숙은 웨딩홀 구석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하객을 맞이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말았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시작까지는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안은 점점 더 많은 하객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사회자는 마이크를 점검하며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 자락이 발끝까지 내려와 있었고 머리 위로 꽂힌 작은 꽃 장식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까지도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홍인숙은 웨딩홀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금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박금자는 자연스럽게 홍인숙 옆자리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쪽 하객 중에 사회적으로 꽤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말끝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인사 자리에서 저희 집안 이야기는 너무 자세히 꺼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끝났는데도 그 말은 공기 중에 한참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홍인숙은 박금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자리에서 딸의 어머니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홍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자는 흡족한 듯 가볍게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친척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홍인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천천히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의 침묵은 겉으로는 늘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무게를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잠시 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수연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거울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혁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놓는 그의 손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 전체 조명이 한층 밝아지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꽃향기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결혼 행진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연이 웨딩홀 입구에 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수연을 위해 홍인숙이 직접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홍인숙은 한사코 손을 저었지만 수연이 먼저 부탁했습니다. 홍인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연은 앞을 바라보며 걸었지만 꼭 잡힌 손에서 어머니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이 수연의 심장 어딘가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입장이 끝나고 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가 엄숙하게 이어지는 동안 하객들은 조용히 앉아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금자는 앞줄에 앉아 단정한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홍인숙은 반대편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훨씬 더 넓고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금자가 옆에 앉은 친척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쪽은 변변한 혼수도 제대로 못해줬다면서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웨딩홀의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 말은 생각보다 멀리 번졌습니다. 인근에 앉아있던 하객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홍인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연의 눈가가 그 순간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혁은 수연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금자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들었고 수연의 눈가가 흔들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채웠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회자가 멈칫했습니다. 준혁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금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웨딩홀 전체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도중 신랑이 갑자기 단상 앞으로 나서는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고 뒷줄에서도 고개를 빼들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고 준혁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준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내어 묻지 못한 말이 입술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하객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웨딩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 잡은 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하게 벼려진 무언가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천천히 하객석을 훑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앉아있던 박금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금자는 미간을 좁히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준혁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웨딩홀 한편 구석 자리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홍인숙에게로 천천히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웨딩홀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준혁은 홍인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채로 수백 명의 하객이 모두 듣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홍인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평생을 꾹 눌러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려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단상 위에서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마이크를 쥔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웨딩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사회자도 그 자리에 굳어서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장모님이 많이 힘드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웨딩홀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 장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도 들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슬쩍 그녀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홍인숙에게로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수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홍인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결혼은 저와 수연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두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웨딩홀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2명, 3명. 작은 불씨가 번지듯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웨딩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오자 사회자가 짧게 헛기침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다음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목격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겁고도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이 웨딩홀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금자는 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눈치를 보며 그녀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웨딩홀을 채운 뒤로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선뜻 건넬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준혁은 홍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했어야 했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이미 다 쏟아진 뒤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인숙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과 수연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릴 것도 쉽게 잊혀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날 웨딩홀에서 한 말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남편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홍인숙은 그 후로도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전화할 때 목소리가 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수연은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사람은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